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이승원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네. 잘 계시죠? 너무 이 계절이 네. 아주 매일매일 행복을 일깨워주는 그렇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 네. 오늘 여의도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제가 참 오는데 아주 행복했습니다. 네, 경복궁에서는 이제 가을 밤에 야간 개장합니다. 네. 15일에서 25일까지 별빛 야행 되니까 이렇게 네, 경복궁 거닐어도 좋습니다. 네. 자, 어제 10년 만에 론스타 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승원 평론가? 선방했다라는 평가와 네. 명백한 패소라는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이쪽 송기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문제 굉장히 FTA 전문가였고요. 그렇죠. 이 론스타 이런 국제 배상 판결 이런 부분은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송기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문자에 항상 와요. 그러니까 네. 송기호 변호사가 무슨 작은 판결물처럼 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문자로 굉장히 길게 오는데 제가 목록에 있었나 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송기호 변호사 같은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론스타 소송 자체가 워낙 처음부터 부풀려진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4몇 % 이게 의미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보면 완벽한 패소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선방한 거 아니냐, 우리 정부 입장을 많이 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법률가들 사이에서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다. 여기까지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게 옛날 FTA 할 때도 같은 논쟁이 있었는데 국제 소송 제도의 문제가 예. 앞으로 우리 국가적으로 큰 도전이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경고는 끊이질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외국 금융자본 유치라든가 어떤 또 국내 어떤 외자 유치라든가 네. 이런 어떤 국가 정책에 앞서면서 소위 말하는 저는 모피아 네. 어떤 재정 관료들의 어떤 편향된 의식이 네. 결국 초래해서 나쁜 선례를 만든 아주 비극적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2,900억으로 선방했다는 얘기도 있고 송기호 변호사는 이제 다른 말씀도 하십니다만은 네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세계화에 대한 매우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앞으로도 줄줄이 남아있는 국제 소송제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 네. 이건 진짜 법무부가 한동훈 장관이 맨날 국회 와서 큰 소리 치지 말고 여기에 장관직 걸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조금 너무 안타까운 게 이 외환은행을 저가 매각했다, 그리고 주가 조작을 했다, 두 가지로 국내 재판에서도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는데 거기서 모피아들, 그러니까 금융 관료들이 안이하게 부적절하고 불합리하고 잘못은 있었으나 불법은 아니다, 그래서 무죄를 받았어요. 저가 매각 문제에 대해서. 네.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조 7천억 원을 챙기고 나서 6조 원 더 내놓으라고 무죄 받았어. 그러면서 6조 원 더 내놓으라고 소송을 했는데 이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회의원이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고 치자고. 예. 이건 순전히 가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경찰에서 기소하고 재판받는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나를 기소하면 내가 속한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그거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이 주가 조작했어요. 예. 그래서 외환은행 이게 계열사에서 그렇죠. 한 거예요.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다른 거래가 손해봤다 이 얘기예요. 예. 그 건인데 다른 거하고 연계시킨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회의원 사례하고 똑같은 거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어쨌든 지금 소수 의견에 우리 정부가 주목하는 거는 소수 의견을 보면은 우리도 승산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도 한 푼도 세금 안 쓰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소수 의견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론스타가 스스로 자체했던 외환카드 주가 조작은 유죄로 판단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유죄 판결로 인해서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늦어졌기 때문에 너희 책임도 있는 거야라는 얘기.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무런 비판받을 여지가 없다라는 거,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소수 의견에 주목해서 이번에 한번 하겠다라는 건데 봤더니 지금 1966년 이후에 130
133건입니다. 정확하게 133건이 이렇게 취소 신청이 왔었는데 네. 한 15% 정도밖에 그 인용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다 네. 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아무리 소수 의견에 천착해서 다시 이걸 취소 소송을 한다고 해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조금 회의적인 게 사실입니다. 세금을 한 푼도 안 쓰겠다 얘기했는데 지금껏 이 소송에 들어간 정부 소송 비용은 478억 원이 넘습니다. 지인님께서 론스타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총리, 부총리가 다 그때 당사자들인데요. 그렇습니다. 좀 씁쓸하죠. 네. 한덕수 총리 그리고 경제부총리가 이 당사자였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역으로 활동했습니다. 아무튼 먹튀 자본 그리고 모피아 책임론은 계속됩니다. 근데 저는요, 이승원 평론가 이게 걱정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공기업 자산 매각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네. 그때도 나라가 어려우니까 은행이든 뭐든 부실화된 데는 다 팔아야 된다 얘기하면서 주요 자산들 외환은행의 최대 주주가 정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판 거였거든요. 공기업 자산 매각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 매각한다. 이 부분이 이 똑같은 선례를 따르지 않을까.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우려도 있죠. 실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얼마 전 MBC에서도 이제 보도했던 게 뭐 약간 좀 범위가 좀 넓어질 수 있겠지만 실컷 무슨 매각하고 났더니 결국은 그 기업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네. 외주 회사 차려가지고 거기서 임대를 받고 있고 막 네. 이런 식의 어떤 그들만의 선순환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건도 보도가 됐었잖아요. MB 때 검은 머리 외국인 그렇죠. 회사 하나 세우고 다 넘어가서 그렇게 비슷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부실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요즘 나오는 거 보면은 매각할 수 없는 것도 매각할 수 있겠다라는 리스트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누군가한테 판매를 했을 때 결국은 누군가 이익을 챙겨주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네. 이게 저도 그 MB 때 이후에 그 약간 트라우마가 남아서 네. 최근 정부가 뭔가 매각한다고 할 때마다 무슨 꿍꿍일까? 솔직히 그 세금 내는 국민에서 굉장히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전 두려워요. 네, 그래 가보고 네. 싶어 거기 현장에. 그러니까 어떤 세계화와 민영화의 어떤 신자유주의 물결이 네. 이제 한바탕 어떤 허리케인처럼 쓰나미처럼 쓸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외환은행 그 매각하던 시점을 보면은 굉장히 국제자본에 취약했던 시기입니다. 네. 97년에 IMF 외환위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하자마자 한미 FTA 추진하고 있었고 네. 그때 많은 전문가들이 그러면 중대한 도전이 있을 건데 그게 바로 국제 소송 제도다. 네. 이게 이제 한미 FTA 반대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경고와 속에서도 일단은 어떤 국부를 성장하고 외환을 유치한다는 어떤 절대적 목표에 모든 것이 압도당했던 것이죠. 그 스스로 성찰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 소송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서 하나 발간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많이 거에 남아있는데.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문 그룹은 어떻게 육성하며 네. 또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은 어떻게 경고할 것이며 우리나라 기업보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시스템 마련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게 예고된 어떤 참사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법무부에서 지금이라도 준비해야 되겠네요. 이 부분 준비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걸려 있는 게 몇 가지가 된다고 하고 예. 그때마다 지금 그 소송 비용 아까 478억 말씀하셨죠. 네. 그러니까 소송 비용도 있고 예를 들어 지연됐을 경우 이번에도 이자만 해도 또 한참 나오죠. 1,000억 원 정도 됐으니까. 네, 가량 그래서 됩니다. 이자부터 그 비용부터 일단 또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취소 그 소송을 건다면 이것도 최소한 1년 걸리는데 당분간 유예되겠지만 그 안에 또 그 이자나 이런 비용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송기호 변호사처럼 이렇게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국제심판으로 가지 말고 국내에서 좀 재판을 받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예전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속보 말씀드립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전기차 보조금 문제 NSC 차원에서 검토 약속했다 이렇게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3국 안보수장이 모인답니다. 하와이에서 만난다는데
뭐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의원님? 예, 제가 이 최근 상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중국 문제입니다. 네. 예, 이번에 어떤 모임의 동기 자체가 최근에 대만 해협 위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 이 점 분명히 지적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국내 언론에서도 이상하게 많이 다루질 않는데 이번에 8월 3일 날 낸시 펠로시가 그 타이페이를 떠난 직후 네. 4일 날부터 중국이 보여준 그 새로운 규모의 스펙타클, 이 군사적인 어떤 강도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한 규모로 나타났고, 그다음에 이런 중국 측의 군사적 움직임 이후가 더 중요한데 15일부터 황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에서 중국이 했던 군사훈련을 아무도 눈여겨보질 않고 있어요. 그거는 그 대만 해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평택이나 아니면 오산이나 오키나와에서 미 증왕군이 대만에 개입하는 거를 차단하는 훈련입니다. 네. 이 훈련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 정세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부분을 일단은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는 그 인도 태평양을 관할하는 사령부에서 안보 회의를 한다는 점. 그다음에 어떤 그 대만 위기 이후에 어떤 그 새로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력 변형, 어떤 세력 균형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공동의 어떤 대응 방향을 내올 걸로 예상이 들고, 그것이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당장은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까지도 공동 대응을 이제 합의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한미일 3국의 안보 수장 네. 이 회의라는 거는 결국은 그 이제 동아시아에 있어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가는 하나의 어떤 디딤돌 내지는 발판 역할을 저는 하는 매우 중요한 회담이다. 그리고 전기차나 배터리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산업자원부나 이런 예. 어떤 경제 라인에서 논의될 상시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 안보라고도 합니다만 이건 좀 우리가 논의했으면 하는 주제고 메인 이슈는 중국과 북한이 될 거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되죠. 사실은 이 NSC 차원에서는 이 수장들이 만났을 적에는 모든 것이 경제이자 안보이자 이런 거기 때문에 요즘 카테고리가 좀 불분명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말을 많이 쓰고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항에서 출국하면서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를 경제 안보 사안으로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제이크 셜리번 NSC 보좌관하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결국은 지금 이제 속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 정부가 이제 산자부랑 등등해서 그 민간 대응반 지금 파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이제 그러니까 두 트랙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그 펠로시 이후에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어떤 긴장 관계 사실상 이제 대만을 포위하듯이 훈련을 며칠 동안 했었잖아요. 예. 거의 전쟁 연습하듯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과정 속에서 또 이제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는 3년임 이제 앞두고 있고요. 다음 10월 16일에 당대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안보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북한 또 핵실험 사실 올 초부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북한 네. 핵실험 언제 하나부터. 근데 최근에도 계속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제 9월인데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한반도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 며칠 전에 그런 워딩이 나왔던 것 같은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한미일이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요. 네네. 그 이번에 중국의 무력 시위성 그 군사 훈련에 네. 미국이 아무런 억제력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거는 상당한 충격이고 위기의식 그렇습니까? 고조입니다. 예. 네. 결국 순양함 2척 보낸 게 다예요. 그것도 한참 뒤에 대만 해협 지나간 거. 근데 중국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맘 놓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기의 본질입니다. 근데 엊그제 미국의 의회조사국 CRS에서 나온 그 대만 해협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은 대만 해협에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거는 능력을 초월하는 범위라고 돼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를 명시적으로 그걸 그 주둔국 정부가 약속하려는 거예요. 아니 미국도 그러니까. 못하는데 우리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상군이 배치돼 있는 동아시아 나라들이 조금 더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그 의원들의 질의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의회 조사국 보고서가 나왔고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이제 그 대만을 둘러싼 그 중국과의 문제가 심상치 않다고 본 겁니다. 근데 의원님 질문 생깁니다. 예.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이 날까? 아예 안 날 거야, 안 날 거야. 그러다 났잖아요. 예. 대만을 중국이 그냥 점령한다.
이것도 시나리오에다 올려놓고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조사국 보고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군이 대만을 점령할 때 미사일 몇 방 발사해 주는 거 외에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러지 말고 대만에 대해서는 중국군이 쳐들어올 때 방어하거나 중국군이 점령하면 탈환하는데 목표를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전략적 모호성이거든요. 대만에 대해서. 그래 놓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된다는 보고서가 때마침 나왔고 안보 수장들이 모인다. 이런 점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런 걸 북한으로서는 기회로 본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주변 정세의 어떤 그 세력 균형의 변화 조짐을 북한이 기회를 보고 7차 핵실험을 그것과 연결지는 방식으로 전략적 도발을 했을 때 이때가 문제가 또 된다는 거. 여기까지도 지금 문제의식이 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생각 저도 이제 혼자 앉아 있으면 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전쟁 날까? 중국이 대만을 과연 침략할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랑 그 미국 내부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작년부터 이제 포린 어피어스라고 외교 잡지 전문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쪽 분야에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다 이제 글을 기고 하는데 정치 외교에 관한 가장 그렇죠. 깊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또 커런트 이슈를 다루고 있기도 하고 네. 가장 정통 이슈이기도 하고. 그런데 작년 제가 여름쯤에 그 포린 어피어스 한 권을 샀는데 그게 전체가 특집이 그냥 중국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시진핑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과연 타이완을 침공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뭐 미국은 그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뭐 시나리오 해가지고 특집으로 이제 다뤘었고 올해 들어서도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계속됩니다. 그런 계속되고 내용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 그 아들 부시 때만 해도 뭐 2개의 전쟁, 2개의 전선, 우리는 뭐 2개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전혀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당장 우크라이나 전만 보더라도 미국이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결국은 뭐 오바마 때부터 했던 거지만 안보의 외주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을 무장시키고 한국이 조금 더 무장돼서 본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구멍을 좀 막아주길 원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오바마의 어떤 생각들은 좀 비슷하게 이제 흘러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 이슈를 두고 한미일이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북한은 자존심 하나는 뭐 있잖아요. 세잖아요. 그럼요. 뭐 주겠다, 지원하겠다 그럼 절대 안 받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인도에 쌀 10,000톤 지원해달라 요청했다는데 네. 이거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인도에 다녀간 건 확인이 됐어요. 그래요? 그 인도의 국제 사업 회의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제 식량 협조차 다녀갔다는 걸 인도 측이 밝힌 거고. 예. 그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가가 유추가 되는 게 올해 봄에 가뭄 얼마나 심했습니까? 심했죠. 3월에서 5월간 작물이 다 타들어갔어요. 예. 그 뒤에는 장마예요 또. 그러면 지금 9월에 10월에 수확할 게 별로 없어요. 더군다나 북한이 대부분 천수답입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 농업의 인프라가 약했을 때 기후 그 변화에 매우 취약한 농업 구조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식량 부족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때마침 인도가 러시아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예. 러시아 싼값에 원유 다 사들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제 제재에 일탈을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인도를 주된 어떤 파트너로 삼았지 않았나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거고요. 또 지금 북한은 그 인도의 배후에 있는 러시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루안스크하고 도네츠크 공화국에 노동자를 보내겠다. 네. 그 전후 복구 노동해서 외화벌이를 하겠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러시아하고 거의 지금 구체화가 됐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하고 아직 경제 교류가 전면화된 것은 아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올해 돌파구를 러시아로 보고 있는 거는 거의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당면화 식량 에너지 문제, 더 나가서 외화벌이 문제 이런 것들을 하반기에 돌파구를 열겠다는 이런 어떤 것들이 김정은 위원장이 주변 정세가 격동에 휩싸였다. 네. 세계 정세가 격동에 처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이 변화된 세계 정세 기회의 창문을 열자. 돌파해보자. 요 얘기거든요. 네. 네. 오늘이님께서 김종대 의원님 잘 들을게요. 얘기합니다. K주님, 이승현 평론가 말씀 너무 잘하세요. 네, 잘하시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저번에 언제였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무산됐을 때 2019년에 그 우리 모두에게 트라우마로 네. 남은 하노이 회담. 네. 그 당시 이제 최선희 뭐 등등
이제 나와서 기자회견을 밤에 자정에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양반들이 했던 얘기가 2016년, 17년에 한 5가지 유엔 제재안 그 중에서도 민생 생활에 관련된 것만 풀어달라고 했는데도 트럼프가 안 들어줬다면서 엄청나게 막 화내는 그런 기자회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의원님은 방금 말씀하셔서 왜냐면은 그 유엔 제재안 중에 하나가 노동자를 파견해서 외화벌이를 못하게끔 하는 게 있었거든요. 네, 바꿨죠. 맨 마지막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6번째 거. 6번째 거. 그래서 러시아에 있던 노동자들도 뭐 그 딱 기한 다 돼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벌목공들 다 돌아갔어요. 네.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있어요? 예, 나 보낸다 그랬는데 다 안 돌아왔어요. 그런데 네. 만약에 그 루안스크나 이쪽에 지금 우크라이나 그 동부 지역에 만약 보낸다면은 유엔 그 결의안 위반이 되는 거죠. 되는 건데 그냥 위반인데 예. 그냥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구멍이 열린 거거든요. 이 제재안이라는 게 마모돼 버린 거예요. 뭐 안 또 들으면 하나를 배째라고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2016년 결의안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그때부터 북한에 대한 촘촘한 제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북한 체제에 어떤 고사 작전이 들어갔다고 합니다만은 최근으로 볼수록 이 북러 간의 그 교류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선은 양국의 외무부의 어떤 공동 성명 횟수가 벌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번 나왔고, 네. 그다음에 북한 대사가 우크라이나의 도네츠크, 루안스크에 나타나서 지지 선언을 했고, 우크라이나하고 당교하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양국의 외무성이 전략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한 대목입니다. 예, 이게 지금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한미일 단결보다도 사실은 북중러 단결 막는 게 더 급합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게 전략적인 게임에서는 손익계산서에서는 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나진 일대에 보면은 굉장히 러시아하고 그쪽에 많이 들어와서 접촉하는 게 영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의 신냉전적 분위기가 김정은 위원장에겐 기회로 비춰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고 싶은 거예요. 네. 지금 그 지난 8.15를 기념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로 그 서한을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이제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거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나와요. 김정은이 이제 푸틴한테 보낸 서한을 보면은 지금 적대 세력들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미국이겠죠. 이 공동 전선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 그리고 지지 연대는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서고 있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이제 김정은이 했고 푸틴도 이걸 또 받아가지고 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전반의 안정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양쪽 다 전략적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이번에 무슨 포럼에서 어떤 학자가 밝혔는데 푸틴이 예전에 김정은을 평가한 내용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가 계속 만났지 않습니까? 2018년, 2019년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트럼프에 이겼다면서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그런 발언을 푸틴이 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푸틴이 김정은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이 서한과 묘하게 겹치면서. 자, 그러니까 네. 밥으로 얘기하면 뜸들기 직전이에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요 밥이 어떤 밥이 되느냐, 네. 설 익느냐, 잘 익느냐. 예. 그런데 전략적 연대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가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거예요. 네. 훈련부터 에너지까지. 뭘 연대한다는 거지? 군사적인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긴장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한반도의 안보 지형을 뒤흔드는 매우 중요한 변수로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네.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였습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사망했습니다. 소련 체제를 허문 배신자 이렇게 러시아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냉전을 해체한 위대한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저는요. 우리에게 어떤 용기와 희망이 뭔지를 가르쳐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전 세계 시민을 승리자로 만든 지도자였다. 네. 소련 내에서는 지금 인기가 없고 나라를 말아먹은 배신자로 찍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르바초프 없이 냉전 종식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다 평화와 번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뒤로 세계가 30년 황금의 시대를 누린 거는 냉전의 종식부터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의 디딤돌을 놨던 어떤 하나의 거목이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군사 쿠데타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는 러시아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고르바초프가 이제 91세로 사망한 오늘에 이르러 보니까 참 이 사람이 어떤 역사를 바꾼 전환의 시기를 가져온 이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기릴 필요가 있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푸틴이 지난 2005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20세기 최대 지정학적 재앙이 소련 붕괴였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네. 푸틴은 여전히 그 옛날의 영화 속에서 그렇죠.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나온 건데 저는 예전에 그 석사를 미국에서 했는데 그때 소련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예. 그분이 준 이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이분은 오로지 레이건과 고르비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그 당시 이 냉전이 와야 되고 협상이 가능했던 거는 이게 협상이라는 게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둘 간의 케미가 너무 좋았다고 이 사람은 이 교수님은 분석을 하더라고요. 미국식 시각이에요. 그 미국적 시각인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저는 협상을 계속 이제 보는 사람이지만 결국은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케미라는 게 아무리 중요하죠. 이제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두 지도자들 간의 어떤 케미나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냉전이 어쨌든 끝난 거고 91년 이후에 어떤 세계가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여튼 그때 그 생각이 나서 좀 이번에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자, 얘기를 이게 듣고 나니까. 그 협상을 했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제 몰타나 레이샤비크 회담 같은 경우는 역사에 많이 기록돼 있습니다만 레이건은 군비 증강론자고 전략방위 구상이라고 하는 SDI 별들의 전쟁을 한다 그러니 당연히 협상이 결렬되죠. 그렇죠. 이때 고르비가 했던 행동은 예. 그럼 협상이 안 되면 내가 일방적으로 무기를 감축하겠다. 예. 일방적 군축을 한 거예요. 무기를 먼저 일방적 내려놨어요. 군축.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요. 탄도미사일 없애겠다고 중거리 미사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없애겠다. 미국의 상응 조치 없이. 이게 용기 있게 이렇게 밀어붙였기 때문에 나중에 전략무기 감축 협정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이건 솔직히 레이건보다는 고르비가 선제적으로 이끌어갔고 또 뒤에는 교황 요한바오로 2세도 있었던 거거든요. 네. 네. 제가 고르바초프를 뵌 적이 있는데요. 이마에 큰 점이 있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이게 만평하면서 이 여기다 지도를 막 그려놓고 있잖아요. 네, 많이 참 봤어요. 반짝반짝하고 점이 아주 언제 만나셨어요? 한국에도 자주 오셨고 네, 그리고 네, 네. 북한이 반대하는데 북한이 반대가 엄청 심했는데 서울올림픽 참가를 고르바초프가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90년대 수교도 했고요. 그래서 90년대 말에는 한국에 좀 오셨어요. 특별히 좀 러시아에서 좀 외로웠을 때. 네. 그런데 아무튼 위대한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그 결단으로 우리가 평화 번영을 누렸는데 지금은 조금 고르바초프의 그런 정신, 그런 정치력이 그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또 하나의 냉전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고르바초프가 더 그립습니다. 김종대, 이승원, 김종대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패널의 의견 듣고 세계를 보는 시야 넓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어요? 예.